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42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건축물의 구조 442페이지에서 2번에 보면은 구조 안전 나와 있죠. 그 밑에 1번에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발표하시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자,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중에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받고 지금도 미칠 거죠.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에요. 착공 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암기해야 돼요. 착공 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가끔 나와요. 그래서 꼭 암기해야 됩니다. 문제풀이 할 때 다 외워도 되죠. 자, 층수가 몇 층? 2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근데 가로 안에 미칠 거죠. 목구조 건축물은 몇 층? 3층 이상 있는 건축물은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돼요. 연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건축물, 단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 5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의무 제출 대상이 됩니다. 높이가 13m, 처마 높이는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의무 제출 대상이 돼요. 그리고 9번 줄 거죠.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의무 제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그 구조 안전 확인을 할 때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할 대상에서 외우십시오. 구조 안전 확인할 때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할 대상, 암기. 층수가 몇 층이죠?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구조 안전을 확인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아서 구조 안전 확인해야 돼요. 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문제풀이 할 때 다 나옵니다. 그대로 문제를 풀죠. 그때 외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은 네, 넘어갑니다. 쭉쭉 오세요. 이제 쭉쭉 오셔서 457페이지 오실래요? 457페이지 오시면 제5장에서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 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줄 것이고요.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는 지역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밑줄 긋죠.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 동그라미예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밑줄 긋죠.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옆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려요. 옆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들으시라고. 필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봐주세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어. 그림 그리세요, 빨리. 그림 예쁘게 그리지만 빨리 그리세요.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인데 한 개의 대지가 얼마라고요? 1000제곱미터.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됐습니다. 준주거지역에 600제곱미터 걸쳤습니다. 한 개의 대지, 1대지 1000제곱미터가 준주거지역에 얼마? 600제곱미터 걸쳤어요. 준주거지역 600. 제1종 일반.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에 400제곱미터 걸쳤습니다. 필기하셨어요? 필기가 늦으면 설명을 못 듣죠. 설명 못 들으면 그림은 아무 필요 없는 거죠.
1대지 1000제곱미터가 준주거지가 얼마? 600. 제1종 일반 주거지가 얼마? 400제곱미터 걸치게 됐어. 이제 거기서 멈추고 대답해요. 대답 못하면은 국토교육법 다시 하셔야 됩니다. 국토교육법에 의하면은 이 대지에 집을 지을 때 국토교육법 규정에 의하면은 건폐가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우리 국토교육에서 이렇게 배웠죠. 잠깐만. 한 개 대지와 두 개 성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이 대지에 집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건축 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기억납니까? 네.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어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각각. 지금 각각이라는 단어를 말 못하신 분은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시문제 나오시면 틀렸잖아. 각이야, 각. 국토교육법대로 하면은 각 용도직이잖아. 각 용도직이니까 준주거직 600제곱미터는 준주거직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제1종 일반 주거직 400제곱미터는 1종 일반 주거직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각각 적용받는 거야. 근데 건축법은 달라. 건축법은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친 경우에는 대지의 과반, 천중에서 과반은 준주거지잖아.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 국토교육법은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이 330제곱미터 기준으로 하잖아. 건축법은 기준이 뭐죠? 대지의 과반이 기준이야. 그것만 달라.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예외는 국토교육과 똑같으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넘겨요.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대지 분할 제한이 나와 있습니까? 대지 분할 제한. 1번 암기하셔야 돼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시 최소 대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최소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주거지역은 얼마? 60.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460페이지 와봐요. 460페이지. 대지 면적 나와 있습니까? 대지 면적 제일 위에. 대지 면적 제목에 밑줄까요? 원칙 정도만 보시면 돼요. 원칙 정도만. 예외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 건축 면적도 밑줄까요?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는 건축물의 내부선입니까? 외벽 중심선입니까?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밑줄 긋죠.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데 바닥 면적도 제외되는 게 밑에 많이 박스에 들어있죠. 바닥 면적도 제외되는 거 1번하고 3번 정도만 읽어요. 1번 줄 긋죠.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부분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바닥 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부터 몇 미터를 안쪽으로 후퇴하죠? 1m를 후퇴한 부분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3번 줄 거요. 줄 걸 때 가로 건너뛰고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필로티 구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과 주차장으로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이 정도만 읽어두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연면적 동그라미에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464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나와 있습니까? 464페이지에 건축 높이 나와 있습니까? 네, 건축 높이 산정 방법입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를 선정할 때는 밑줄 거요.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줄 거요. 건축물의 높이는 지하층은 높이에 산입돼야 안 돼. 안 되고요. 지표면으로부터 어디까지?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선정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지하층은 높이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근데 내려와요. 동그라미 3번 별표예요. 박산의 동그라미 3번 별표예요. 줄 거요.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창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의 산입이 됩니다. 고개 드시죠?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이러면서 문제풀이 할 때 나와요. 한번 봐요. 잠깐만. 지표면이죠. 자, 이 부분의 높이가 20m예요. 이 부분의 높이는 50m예요. 이 건축물의 건축부상 높이는 70m입니까? 50m입니까?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건축물 높이는 50m가 정답이죠.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하층 높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돼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이 있을 수도 있죠. 이 높이가 15m야. 그럼 이 15m를 높이에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보세요.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이 있으면은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얼마 이하? 8분의 1 이하이면은 15m 중에서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죠? 3m만 높이에 산입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것만 풀어서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건축물의 건축구성 높이는 53m가 되는 거야. 다시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이 있으면은 그 옥상의 승강기탑, 막루, 장식탑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 합계의 8분의 1 이하이면은 옥상 승강기탑의 높이 중에서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되는 거야. 그럼 15m니까 12m를 넘는 부분은 몇 미터죠? 3m만 높이에 산입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12m를 넘지 않으면 높이에 산입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하는 거야.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요. 8번, 9번은 별표해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야. 층고 밑줄 거야.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가 뭐죠? 층고, 층 높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원이 몇 층이죠? 4층이잖아. 이 4층이죠? 그러면 이 4층의 층 높이는 4층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어디까지? 5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를 4층의 층 높이로 하는 거야. 그림 그려드릴게요. 여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4층이잖아. 이 4층의 층고를 질 때는 4층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어디까지? 5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층고. 4층의 층 높이로 하는 거야. 아셨죠?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반자가 천정이잖아. 천정까지 높이는 무슨 높이죠? 반자 높이라면 반자 높이. 여러분이 발을 두고 있는 방의 바닥면부터 천정, 형광등 있죠? 천정까지 높이를 무슨 높이? 반자 높이, 반자. 반자라 그래, 천정을. 반자 높이라 그래. 반자. 반자 높이라 그래. 층고하고 반자 높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정 높이는 반자 높이가 되고,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를 층고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처음 배운 척 하기 없기. 464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7번에 뭐가 나와 있죠? 반자 높이 줄 거 봐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를 한다. 반자 동그라미 반자가 뭐죠? 천정을 하면 천정. 천정을 반자라고 해요. 그쪽에는 천정이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이야. 천정을 뭐라 그래요? 반자라고 해요. 반자.
그 다음에 층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줄까요? 성간기탑, 계단탑, 막루, 창시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 투용 면적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 8분의 1 이하 동그라미. 가로를 잘 건너뛰어야 된단 말이야.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고개 드시죠. 고개 드시죠. 여보세요. 봐주세요. 지하층이 몇 층입니까? 4층. 지상층은 여기요 50층이야. 그럼 이 건물은 몇 층입니까? 지하층이 4개 층이고 지상층이 4개 층이면 지하층이 4개 층이 몇 층이죠? 금방.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50층이잖아. 지상층이 50층이 밑에 지하층이 4층이면 이 건축의 법상 층수는 50층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여보세요. 옥상 부분에 성간기탑, 계단탑, 막루, 창시탑이 있잖아. 이걸 하나의 층수로 보는지 기준이 있어. 성간기탑의 수평 투용 면적합계가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 이하이면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옥상 부분의 성간기탑의 수평 투용 면적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으면은 층수에 산입한다 이 말이야. 8분의 1을 넘으면은 50층입니까? 51층이 됩니까? 51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꼭 필요한 거는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지금. 귀중한 시간이야. 그 다음에 밑줄 달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층수에도 동그라미 2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그 남산 타워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잖아. 이런 건물은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한 개의 층수로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줄 거예요. 3번.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를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랍니다. 잠깐만요. 이게 같은 건물인데 건물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부분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잖아. 여기서 재미는 여기는 50층이 꼭대기고 여기는 40층이 꼭대기야. 둘 중 많은 층수니까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서 높이가 다릅니다. 그중 많은 층수는 몇 층이죠? 50층. 그래서 이 건축물은 50층 빌딩이 되는 거라고. 아셨죠? 네? 내려와요. 높이 제한 내려옵니다. 높이 제한. 제일 어려워하는 거. 네. 높이 제한 책자를 넘겨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할게요. 높이 제한을. 466페이지 봐요. 건축법상 높이 제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큰 2번에 가로구역 동그라미.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과 건너편에 와요. 3번에 1조 등의 확보 동그라미.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방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건축법상 높이 제한 방법 몇 개? 2개. 일단 그 목차를 외워. 항상 목차라니까 법은. 그래서 누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몇 가지가 있죠? 2가지. 그 2가지 목차를 외우시라니까. 가로 구역 단위로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방법이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제발 좀 외우십시오. 가로 구역 단위로. 가로 구역 단위로 높이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2가지가 있는 거야. 일단 목차를 딱 해놓고 가로 구역 단위로 높이 제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필기 대신에 제가 교재에 밑줄 꺼드리면 되겠죠. 설명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고개 들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설명을 못 들으면 책에 있으면 뭐하고 필기해도 뭐하니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죠.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가로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가로구역이 뭔지 알겠죠? 사방이 도로로 삥 둘러싸이는 이 부분을 가로구역이라 그래. 원칙. 허가권자는 서울 강남은 누구죠?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평택은 누구죠? 평택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평택시 이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50m라고 평택시에서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은 공고되면 50m로 높이가 공고되면은 이 가로 구역 안에 모든 대지 소유자는 시에서 높이로 지정 공간은 50m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높이 제한을 받는 거야.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한 번만 설명드리면 다 한다니까. 단 연습 안 하거든. 어쨌든 반복이라니까. 제발 반복. 책을 놓으면 안 돼요. 50대 이후는 다 찾고 있어야 돼 진짜. 가로구역별 건축물, 도로로 빙 둘러싸여 있는 땅을 가로구역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미출 거 드릴까요? 미출 거요. 466페이지 1번에 지정권자 찾았죠. 지정권자 밑에 제가 읽으면 미출 거죠. 항상 줄 거대 가로 건너뛰고 가로 안에 줄 거면 엉망이잖아.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건축로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0m로 지정 공고하면은 지정 공고된 50m 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 다만 거기 들죠. 예외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인정되는 예외가 3개 있거든. 잠깐만요. 이 예외 3개가 떠올라야 돼. 지금쯤 되면 한번. 작년에 공부한 적이 있다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봐. 목차가 안 떠오르면 그동안의 공부 양이 작은 거라니까. 가로구역별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할 수 있고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하는 게 원칙인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은 그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완화 적용하여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50m로 지정 공고됐지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그 높이를 55m, 60m까지 이렇게 완화 적용이 가는 거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오는 거야. 목차를 찾아드릴게. 거기 보면은 까만 박스에 심화되어 있습니까? 심화되어 있죠. 그 위에 봐요. 밑줄 거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이게 예외 1번이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완화 적용 가능하다. 하나. 그 다음에 박스에 들어가요. 심화에 들어가요. 심화에 3번 줄 거예요.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건축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66페이지 심화학습에 3번 줄 거 있죠? 네. 최고 높이를 같은 가로구역이지만 잠깐만요. 같은 가로구역이지만 왼쪽은 50m, 오른쪽은 30m 이렇게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도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하여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이한 높이. 서로 상이한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요. 467페이지 제일 위에 특례 규정 나와 있죠. 이게 예외 3번이야. 줄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관리에서 특히 필요하면은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지 않고 특별시, 광역시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도시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은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 제한을 조례로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이것도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봐요. 이걸 이해하면은 목차만 외우면 수험자들 끝이라니까. 너무 쉽잖아. 한번 해보자. 저를 보시고요. 공부를 어렵게 하면 참 어려운데 시험은 참 쉽잖아. 도로로 둘러싸여진 땅을 뭐라고 불러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죠.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하는 게 원칙인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도 완화 적용할 수 있죠. 같은 가로구역인데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도 있죠. 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도시관리에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지 않고 뭐로 정할 수 있다?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조례로 정하여 조례로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할만하죠? 단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일주일 동안 덮어놓고 연습 안 하면 꽝 내 거 아니라니까. 2주 뒤에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고 3주 뒤에는 절대 들은 적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그죠? 누가 반복하는 싸움이라니까. 이제 우리가 3, 4월 강의가 끝나면 5, 6월 이론 강의 한 번 남았죠? 지금은 좀 이제 기본서가 너덜너덜 막 불쌍해야 됩니다.
깨끗하면 이 기본서가 막 너덜너덜 하도 많이 보고 해서 막 이 커피도 좀 묻어 있고 막 땀방울도 묻어 있고 막 그래야 되죠. 책이 불쌍해 보여야 돼. 책이 불쌍해. 너무 많이 시달려서 책이 깨끗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일조건 확보를 위한 도피 제한이 있습니다. 일조건 확보를 위한 도피 제한. 거기 들어보죠. 건축법상 일조건 확보를 위한 도피 제한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제목을 말할 수 없으면 나는 공부량이 턱없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끼면 됩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건축법상 일조건 확보를 위한 도피 제한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십시오. 할 말이 없으면 나는 뭐 했노?라고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잘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알아도 되잖아. 그죠? 목차를 나와야 돼, 지금쯤은. 항상 강의 듣고 나면 책 안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죠. 목차를 떠올려 보라고 하죠. 나는 들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들었는데라고 하면 목차라도 말할 수 있도록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시작합니다.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용도지역은 전주 1조.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땅 사면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은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은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제한하느냐면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은 태양이 있겠지 뭐. 그럼 여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비추잖아. 남쪽에서 북쪽으로. 우리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그럼 봐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에서 여기다 건축을 해버리면은 건축물이 일조권을 가리니까 북쪽 대지 일조권 확보가 안 되죠. 그럼 여기 햇빛을 넣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야. 앞으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이 건축물은 건축하는 이 건축물 높이에 따라서 왼쪽이 뭐죠? 남쪽. 오른쪽이 북쪽이잖아. 정복 방향. 이 정복 방향에는 정복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이 사이를 띄워서 건축해 줘야 되는 거야. 북쪽 대지로부터 띄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건물을. 그럼 봐요. 이 건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띄워서 건축하면 이 위로 여기 일조권 확보되잖아.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이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하이면은 정복 방향의 대지로부터 이 건물을 1.5m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되는 거야.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이 건축물 높이가 9m를 초과하면은 해당 건축물 높이에 얼마를 띄워야 되죠? 1.5m 이상을 띄워야 되고 9m를 초과하면은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는 거야. 그럼 잠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가 10m면은 9m를 초과했죠.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10m면 얼마? 10m의 2분의 1 이상, 5m 이상을 정복 방향의 대지로부터 띄워 건축하는 거야. 5m를 띄워 건축하면 이 위쪽으로 이쪽으로 확보되는 거야,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원리란 말이야. 근데 9m 이하는 1.5m 이상을 띄우고 9m를 초과하면 해당 건축물 높이 2분의 1 이상을 띄우는 것은 건축사가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사 시험에 나오는데 중개사 시험은 이걸 외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시험이 이렇게 나와. 잠깐. 우리 답 찾으려고 배우는 거잖아.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정남 방향의 대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한다. OX? X. 정남입니까? 정북입니까? 이게 정답 결정하더라고. 너무 쉬운 거야. 다시.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에 허용된 초등학교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다. OX? 초등학교 건축물은 공용 건축물이지만 모든 건축물에 들어가 있잖아. 초등학교 건축물도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을 제한하는 방법은 건축주가 건축하는 용도지역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면은 그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에 허용된 모든 건축물은 원칙이 정북 방향의 대지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교재 한번 봐요. 동그라미 1번에 네 번째 줄에 봐요.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줄에 읽으면 외칠까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각각 동그라미 하고 외칠까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을 정남입니까? 정북 방향입니까? 정북 방향 동그라미.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그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다음 범위. 건축하는 건축 박스에 들어가요. 건축하는 건축 높이가 9m 이하이면은 인접대지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얼마? 1.5m 이상. 9m를 초과하면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 내려와요. 정북 방향의 동그라미 2번. 정북 방향의 일조권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죠. 별표 넘겨요. 정북 방향의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본 봐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다음은 A, B, C 나와 있죠. A의 지구 단위 구역구역 동그라미예요. 경관지구 동그라미예요. 밑에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구 단위 구역구역과 경관지구 안의 대지. 다시 올라가요. 지구 단위 구역구가 경관지구 안의 줄 거예요.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몇 미터? 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정북 방향으로의 일조권 적용받지 않는다. 여보세요. 잠깐만. 여기에 이 동네에 뭐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인데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경관지구로 지정됐고, 그죠? 그리고 봐요. 그 대지가 너비 몇 미터 이상 도로에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정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건축협정구역 동그라미. 건축협정구역. 계략 건축입니까? 건축협정입니까?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 줄 것입니까? 그리고 줄 거요. D극번. 정북,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잠깐만. 지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잖아. 근데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이라. 공업지역이라.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이라. 그러면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정북 방향에 의한 일조권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해가 되죠? 지구 단위 구역구가 경관지구 안에서 대지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거나 건축협정 구역 안에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인데 건축협정 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그리고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지역에 접한 경우에는 정북 방향으로의 일조권 적용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딱 그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봐요. 449페이지 공동주택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고개 들고 저는 일조권 확보를 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용도지역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일조권 확보를 해서 건축 제한을 받잖아. 두 번째가 뭐냐면은 건축하는 건축의 용도가 공동주택이면 일조권 확보를 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공동주택이면은 건축하는 건축의 용도가 공동주택이면 불러주세요. 무엇이 있죠?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일조권 확보를 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거야. 공동주택이면은. 단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해서 건축 제한을 받지만 단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9개의 용도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 어떻게? 채광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채광 방향에 따라서
높이 제한을 받기도 해요. 공동주택 밑에 내려와요. 동그라미 1번 봐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동그라미. 공동주택은 동그라미 줄 거예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서 계속 줄 거예요. 채광 등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높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게 되는 거야. 단, 가로 안에 줄 거죠. 일반 상업지가 중심 사업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금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도록 일조금 확보를 위해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거야. 기준이 박스안에 나와 있죠. 기억번 봐요. 기억 앞에다가 적어요. 채광 방향. 채광 방향의 완제한입니다. 채광 방향이라고 적어놔요. 읽어볼까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기숙사는 제외죠.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각 부분의 높이는 줄 거예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계속 줄 거예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몇 배? 2배 이하로 해야 됩니다. 2배 이하 동그라미. 니은번 내려봐요. 니은번 앞에 제가요. 인동거리 제한이에요. 인동거리 제한입니다. 인동거리가 뭐죠? 인접 동사의 거리를 인동거리라 그래. 인동거리. 인접 동사의 거리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인동거리의 완제한. 인동거리 제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줄 거요.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가로등도 띄고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의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된다. 다음의 거리가 A, B 나와 있습니까? A 내려봐요. A.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몇 배? 0.5배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그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해드릴게요. 지금 줄 거 드린 거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죠? 거기 한번 들어보시죠. 설명을 들어도 욕하고 싶을걸? 채광 방향 봐주세요. 설명만 들어요. 그림 그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많이 했겠죠. 그냥 들어봐요. 지금 나오는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 보면 돼요.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한번 봐요. 나오니까 설명은 최소한 하는 거죠. 101동, 102동, 103동,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기본 한번 들어보라는 거야. 101동은 채광 방향의, 맨 앞동은 채광창의 방향에 따라서 높이 제한을 받아요. 일조권 확보에서. 채광 방향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데 잠깐만. 101동 아파트의 높이는 보통 이제 남쪽을 보고, 이제 남쪽이니까, 남쪽을 보고 베란다가 있잖아요. 베란다는 채광창이 있죠. 그래서 베란다가 있는 쪽, 채광을 위한 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101동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이 거리에 0.5배 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은 101동 채광창이 있는 베란다가 있는 쪽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가 있겠죠.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가 40m야. 그러면은 이 101동 아파트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가 40m면은 이 아파트의 높이는 101동 아파트의 높이는 40m에 2배 이하로 높이 40m에 2배 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는 거야. 0.5배죠. 잠깐만. 2배. 그러면은 이 거리가 40m면 얼마? 80m 이하. 이 거리가 10m면 높이는 20m 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는 거야. 아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101동에 살고 있어. 맨 앞동에 살면은 베란다적 벽면부터 직각 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의 거리에 2배 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는 거라. 이 거리가 20m면 40m 이하. 이 거리가 40m면
80m 이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거리가 10m면 20m 이하.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 백일동하고 백이동 사이의 거리는 인동거리라 그래. 동과 동 사이. 인접 동사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인동거리라 그래. 그래서 백일동, 백이동, 백이동, 백삼동, 인동거리 제한을 받게 되는 거야. 맨 앞동은 앞에 동이 없잖아. 그래서 채광창에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에 있는 인접대적 경선거리 거리의 2배 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고, 나머지는 동과 동 사이 인동거리 제한을 받는 거야. 인동거리는 이렇게 돼요. 앞동하고 뒷동 사이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 베란다적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 백일동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워야 되는 거야. 앞동 높이에 0.5배를 띄워서 뒷동을 짓는 거야. 그 얘기를 그렇게 적은 거예요, 법은. 이해는 되죠? 이게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에 1.5배를 띄웠었어요. 제가 군법 처음 강의할 때. 그러니까 앞동 높이가 10m면은 15m를 띄울 수 있었어요. 앞동 높이 1.5배를 띄워서 그 다음 동을 지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강남의 주공 아파트는 거리가 멀다 말이야. 동과 동산이 낮은데 멀어. 그게 1.0배로 개정됐다. 1.2배로 개정되고 1.5배로 개정되고 0.8에서 0.5로 낮아진 거야. 그래서 갈수록 동과 동사의 거리는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정도까지 처음으로 한번 들어봐야 돼, 여러분도. 대충은. 문제풀이 할 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출제하지 않고요.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제한을 받는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이고,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정복 방해 대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한다.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경관적으로 지정되고 그 대지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하면 정복 방향으로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건축협정구역 안에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제한을 받는데 중심상업지가 일반 상업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럼 이렇게 보면 돼. 이걸 같이 봐야 돼. 건축을 건축하는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역 여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건축의 용도가 공동주택이라면 이 두 군데를 떼고는 둘 중 한 개 걸리면 건축급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번 문제 낼게요. 준주거 지역에 건축하는 연립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다. OX? O잖아. 준주거 지역은 확보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연립주택이 공동주택이니까. 중심상업지가 일반 상업지가 아닌 용도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죠. 알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높이 제한도 이제 다 배웠죠? 좀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470페이지 봐요. 470 밑줄 거예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을 줄 거예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책자 넘겨요. 넘겨서 477페이지 봐요. 특별건축구역은 1, 2월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 네. 1, 2월에 강의를 해야 돼요. 결합건축, 건축협정 마찬가지고 1, 2월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안 했던 걸 할 거야. 여러분 몇 페이지 오시느냐면 이거 마지막이야. 494페이지 와요. 494페이지 오셨습니까?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 나와 있습니까?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 발표.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 발표하세요. 조금 늦어도 그냥 할게요. 마무리하고 점심 먹고 주택구로 해야죠. (494페이지입니다) 494페이지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 등 펼쳐놓고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요. 강남대로변의 50층 빌딩이야. 강남대로변의 50층 빌딩인데 한 층당 임대 수입이 연간 2억이에요. 그럼 연간 임대 수익만 얼마죠? 100억이에요. 한 층당 연간 임대 수입 2억은 한 20년 전에 임대료예요. 빌딩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낮춘 거예요. 1년에 임대 수입이 100억이라니까.
그래서 여기 강남 오시즌 빌딩 건축주가 뒤쪽에다가 2개 층을 불법으로 증축합니다. 그럼 연간 얻는 이익이 얼마죠? 4억. 불법으로 증축해서 연간 얻는 이익이 4억이라고. 10년이면 40억이 추가되는 거야. 불법으로 증축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거 맞죠? 그래서 건축법을 위반했거나 건축법에 관한 처분과 명령을 위반하면은 이 건축물을 뭐라고 하죠? 위반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교재 봐요. 읽어드립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과 처분에 위배되는 대지나 건축물. 이걸 뭐라 그래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그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줄 거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줄 거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네 번째 줄에 공사 중지를 명, 네 번째 줄 가운데 공사 중지 명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끝에 건축물의 해체 개축 동그라미 3번.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끝에 다른 줄 거예요. 다른 법령에 관한 영업 등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 몇 번? 동그라미 4번. 고개 들죠? 여러분, 이렇게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죠? 허가 승인을 그대로 둡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 불법으로 증축이 진행 중일 때 위반 사실이 발각돼서 계속해야 됩니까? 공사 중지 명령합니까?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불법으로 증축이 끝난 상태에서 위반 사실이 발각되면 건축물의 해체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 등 행위 허가를 해주지 마도록 영업 등 행위 허가 중지를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야. 근데 잠깐만, 불법으로 증축한 위반 건축에 대해서 건축물의 해체 명령을 했어. 그러면 구청에서 해체 명령을 하면은 당장 해체할까? 버틸까? 버티면 1년에 추가된 이익이 4억이잖아요. 버팁니다. 해체 명령했는데 버티는 거야. 해체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과태료를 물려요. 500만 원. 그럼 과태료로 500만 원을 물리면은 연간 임대 수입 4억을 얻어서 무서워합니까? 돌아서서 웃습니까? 돌아서서 고지서 보고 웃겠죠. 비웃겠죠. 과태료 500만 원 내고 버텼어. 그러면 구청에서 화가 나서 형사고발합니다.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합니다. 재판에서 벌금을 때립니다. 벌금 소범이고 경제사범이니까 벌금 200만 원을 때려요.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돼요. 별 하나 붙여도 벌금 200만 원하고 또 버티겠죠.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 번 과태료 부과했거나 벌금을 한 번 물리면 거듭처벌, 형벌을 같은 범죄 형벌을 2번 부과할 수 없는 거야. 거기서 끝나면은 영원히 불법 건축물은 존재하게 되잖아. 그래서 불법 건축물을 버텨서 연간 얻는 이익이 4억이면 4억보다 비싸게 철거 등 건축물의 해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년에 2회 이내 최대 2번까지 철거 해체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경제력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야. 철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년 2번씩, 2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철거하지 않고 버텨서 1년에 얻는 이익이 4억인데 한 5억씩 매년 2번씩 한 10억 때리면은 천하장사도 버틸 수 없죠. 그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행강제금. 495페이지 이행강제금에서 큰 2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내려와요. 줄 거요. 부과 요건에 줄 거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해체 등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까지 줄 거예요. 부과 대상. 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과 대상, 시정명령, 해체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적에 부과합니다. 그 다음 내려와요. 부과 기준이 기억 니은이야. 기억과 니은을 묶어서 앞에다 적어요. 부과 기준. 박산의 기억 니은을 묶어서 부과 기준. 기억과 니은을 묶어서 부과 기준 적었습니까? 박산의 기억에 봐요. 기억에. 건축물의 건폐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기억에. 기억번에 건축물이나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 나와 있습니까? 건폐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동그라미. 신고하지 않고 신고 동그라미.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가 몇 개 위반했어요? 4개잖아. 뭘 위반했어요?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이 4개 위반을 중요사항 위반이라 그래. 이 넷 중 하나를 위반하면은 미칠 거예요. 세 번째 줄에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동그라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계속 줄 거예요.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위반해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이야. 그때 위반 내용에 따라서 곱하는 비율이 A, B, C죠. 이 남겨야 돼. A, B, C 묶어서 암기. 위반 내용이 건폐율을 초과해서 건폐율 초과 동그라미. 건폐율을 초과하면 얼마 부과하죠? 산정금액의 100분의 80을 곱합니다. 용적률 초과 동그라미. 용적률 초과하면 얼마를 곱하죠?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해서 허가 동그라미. 허가 받지 않고 건축하면 100분의 100.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면 100분의 70. 큰 거부터 낮은 순서 외워요. 허가 받지 않고 건축하면 산정금액의 100분의 100을 곱하죠? 두 번째가 용적률 초과 건축하면 100분의 90.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면 100분의 80. 건폐율 위반,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면 100분의 70. 그렇게 됩니다. 꼭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니은번 내려와요. 니은번. 496페이지 제일 위에 니은번 보고 계십니까? 건축물이 줄 거예요. 기억 외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기억 외 위반이니까 건폐율 용적률 초과도 아니고 허가 신고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을 기타 위반이라고 그래. 밑에 적어요. 기타 위반. 기타 위반. 기타 위반 시에는 줄 거죠. 그 건축물 두 번째 주제.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중요사항 위반은 100분의 50. 기타 위반은 100분의 10. 딱 비교해서 외워야 돼.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49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고 계십니까? 위 1번 금액,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죠. 줄 것입니다.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을.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은 감액 대상이 되는 거야. 산정된 금액의 얼마까지?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감액합니다. 그래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 밑에다가 감액 대상 적어야 돼. 감액 대상. 감액 대상이 되면은 줄 거요. 해당하는 금액의 얼마?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양가로 2번. 이행강제금 가중. 영리 목적 위반 줄 거고 동그라미 1번. 상습 위반 줄 거고 동그라미 2번. 영리 목적과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돼요. 영리 목적 위반이나 상습 위반은 두 번째 주제. 양가로 1번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의 얼마? 100분의 100 동그라미.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가중 부과할 수 있어요. 100분의 100이니까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이 2억이면은 얼마를 가중합니까? 2억을 가중하는 거야. 플러스 2억이야. 얼마 내야 되죠? 4억을 내야 되는 거야. 엄청나죠? 그 다음에 오늘 주로 봅니다. 부가전 문서 계고 문서 여관 조시경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 부가횟수 별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가횟수는 줄 거예요.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할 수 있어. 그러니까 1년에 2회 이내니까 한 번 부과할 수도 있고 최대 2번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부가 중지 읽어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은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 미칠 거예요. 해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은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줄 거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철회합니까? 징수합니까? 징수. 그리고 강제징수 읽어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직은 부가처벌을 받은 자가 이행강직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줄 것죠. 지방행정재정, 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돼요. 이행강직원까지 다 했구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 2월 과정이나 입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은 되도록 이제 뺐고 1, 2월에 다루지 않은 영역으로 범위를 많이 넓혀서 이제 3, 4월 강의가 진행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점심 맛있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